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잘 들었나요? 강의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가장 짜릿한데 카메라 렌즈를 주시하면서 강의를 하자니 그 짜릿함을 느끼지 못해 영 느낌이 아니네요. 오미크론은 감기보다 못하다고 하던데 중요한 건 걸리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감금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격리가 힘든 거니까 우리 모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 감금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재를 어디서 구입하냐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면은 학교 구내 서점에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 학교에서 구입을 할 수 없으니 어디서 구입하면 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면 되겠죠.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데 가면 교재가 없고, 만약에 거기에도 교재가 없으면은 출판사가 북스홀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북스홀릭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공서적은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보다 먼저 컴퓨터를 전공한 선배로서 지금까지 교재를 지금도 책꽂이에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하나씩 구입해 놓으시고 저는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교재에 잘 정리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덱스를 붙여놓고 시험 볼 때 교재 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찾아서 쓰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는 꼭 준비했으면 합니다. 평가 얘기했는데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되는데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머릿속이 클리어 됩니다. 정말 지우개로 다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기록을 잘 해놓으시고 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재를 그대로 따라하니까 교재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면 두고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출결에 대해서 문의한 학생도 있고 의의를 신청한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 비대면 출결은 수업할 때 확인하지 못합니다. 비대면 출결은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출결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결은 비대면 출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주 늦게 보시면 돼요. 첫 주차다 그럼 그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2주차 때 내가 1주차 출결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가 보통 월요일날 수업을 하고 목요일날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보고, 제출했다 그럼 출석, 제출 안 했다 그럼 결석,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한 학생들한테는 제가 별도로 문자를 보냅니다. 왜 제출 안 했나요? 라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제출할 때, 사실 그 사이버 inartist.ac.kr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제물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이메일 아시죠? bigdoll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메일로 보내준 학생에 한해서 결석을 지각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그 비대면 강의의 과제물은 목요일 저녁 23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을 못한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출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파이썬 1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레벨 테스트한 부분 있죠? 그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과제물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를 측정하는 단위는 헤르츠냐 바이트냐 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내 컴퓨터의 CPU의 성능 어디 보면 나와요? 네, 탐색기 띄워 놓으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내 PC 있죠? PC에서 속성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서가 보이시나요? 프로세서가 레이즌 돼 있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3.60GHz죠. 3.60GHz. 그렇죠? 여기에 컴퓨터의 성능입니다. 이 헤르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같은 얘기인데, 컴퓨터는 이 사칙 연산을 못합니다. 컴퓨터는 사칙 연산을 못하고 더하기 뺏기 못해요. 그래서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곱하기. 빼기는 보수를 취해서 더해요. 재밌는 게, 이렇게 내가 300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드 300 해가지고 애드 300 하고 또 애드 300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몇 번 해요? 100번 해요. 100번 반복.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과값을 세이브, 요게 300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시프트하고 더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 일어날 때 있죠. 요거 하나 일어날 때마다 언제 일어나느냐?
클락 펄스가 일어날 때 이 작업을 합니다. 300을 로드하고 클락 펄스가 일어나면 애드 300을 하고 또 클락 펄스가 일어나면은 애드 300을 하고. 그래서 클락 펄스가 일어난다는 건 주파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성능은 헤르츠로 판단합니다. 헤르츠.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3.60GHz는요 1초에 이 클락 펄스가 36억 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0하고 4.0GHz하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 4.0GHz가 훨씬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바이트는요, 바이트는 하드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라고 얘기하죠. 보조 기억 장치의 저장 용량, 그리고 그 메모리의 사이즈. 물론 메모리 사이즈가 크면은 일을 빨리 할 수는 있어요. 이 메모리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책상을 보면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리는 이 책상 위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위. 하드디스크는 여기 책상 서랍. 이해되시죠? 하드디스크는 책상 서랍, 메모리는 책상 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책을 쓴다고 얘기를 해봐요. 내가 책을 쓰면은 일단 영어 사전도 하나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도 하나 있어야 될 테고, 이렇게 책을 두 개를 책상 위에다 꺼내놓고 내가 책을 쓰면은 나중에 책을 쓰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백과사전도 보고 영어 사전도 보고 뭐 독일어 사전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백과사전하고 영어 사전하고 독일어 사전을 책상 위로 다 꺼내놨어. 그리고 내가 책을 쓰게 되면은 바로바로 여기를 참조하면서 책을 쓸 수 있지만은 이 책상 위가 너무 좁아서 이 백과사전하고 영어 사전하고 독일어 사전을 모두 못 꺼내난다.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다시 얘가 필요하면 얘를 펼쳐놨던 얘를 빼고 다시 얘를 책상에서 꺼내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크다는 것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능에 조금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은 실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는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클락 펄스입니다. 클락 펄스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몇 헤르츠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컴퓨터는 더하기뿐이 못합니다. 더하기, 시프트 이런 걸 가지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은 얘는 답이 이거고 가능하다. X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2비트와 64비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새 학생인가가 비슷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 학생이.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인풋 장치,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리고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인풋, 입력 장치, 요거는 아웃풋, 출력 장치, 프린터,
모니터 이런 거가 되고, 인풋 장치는 뭐예요?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뭐가 있어요? CPU 또는 GPU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메모리가 있고, 여기 하드디스크, 그쵸? SSD 뭐 이런 거. 컴퓨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풋 장치에서 뭔가를 입력하면 그게 메모리로 갔다가 CPU로 갔다가 다시 메모리로 왔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모니터로 출력이 되고, 아니면 인풋 장치에서 메모리로 왔다가 CPU에 갔다가 다시 메모리로 왔다가 모니터로 출력이 되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요 갈 때 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를 버스라고 얘기해요. 버스. 우리 어디 갈 때도 버스 타고 이동하잖아요. 물론 지하철로 많이 이동하지만 버스도 많이 타잖아요. 그 버스하고 지금 이 같은 겁니다. 버스. 그래서 이 각각 인풋 장치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CPU로, CPU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SSD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버스의 크기예요. 32비트는 32인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64비트는 64인승 버스가 되겠죠. 64인승 버스. 자, 어떤 버스가 더 빨리 실어 나를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32인승, 64인승이라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2의 32승 인승 버스가 32비트예요. 2의 64승 인승 버스가 64비트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64비트하고 32비트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128비트가 나오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내 컴퓨터의 하드는 CD로 나눠져 있다 얘긴데,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윈도우즈 하에서는 무조건 C하고 D를 나눠야 됩니다. 왜 C하고 D를 나눠야 되냐면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OS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뭘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포맷이죠. 네? 아무리 악성 코드가 오고 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컴퓨터가 아작을 나도 포맷을 하면 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포맷을 하게 되면요, C 드라이브는 몽창 날아가요. 하지만 D 드라이브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포맷을 할 때. 그래서 윈도우즈 배아의 컴퓨터는요, C하고 D를 반드시 나눠 놓고, C에다가는 뭘 깔아요? 소프트웨어만 까는 거예요.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내가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치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뭘 저장한다? 내가 만든 데이터들 있죠. 내가 아래 한글로 연애편지를 썼어. 그럼 연애편지 쓴 거를 뒤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내가 파워포인트로 레포트를 만들었어. 그거는 뒤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막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컴퓨터를 포맷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포맷을 쫙 하잖아요. 그럼 얘만 문제가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아래 한글 파일,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파일, 내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파일은 뒤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PC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C하고 D로 나누죠. C하고 D로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중요한 거는요, C 드라이브는 얼마 정도 남기고 이렇게 나머지를 D로 만들어야 되느냐, 얼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컴퓨터 비전공자다 그러면은 요 C 드라이브 크기는요 한 100기가 정도. 그런데 나는 컴퓨터 전공을 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나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뤄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200기가 정도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D 드라이브의 영역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했어요? 저는 이것저것 테스트할 소프트웨어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464를 해보시면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저는 하여튼 별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앱과 웹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앱과 웹,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 앱이나 웹이나 다 앱이죠. 앱은 뭐의 약자냐면요, 응용 소프트웨어, 영어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요걸 갖다가 그 앱의 풀네임이에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요 앞에 있는 요 APP 있죠? APP만 약어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앱이라고 된 건데, 결국은 앱이든 웹이든 다 앱인데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 하면요, 앱은 그 앱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웹은 말이에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 아시죠 여러분들? 크롬이나 엣지, 사파리, 오페라, 삼성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 브라우저 배아에서 돌아가는 거를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앱은 내가 설치를 하면은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 공간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웹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해도 내 저장 공간을 잡아먹지 않아요. 저장 공간은 이미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놈이 벌써 저장 공간을 잡아먹었고, 그 웹 브라우저 안에 여기 주소 있죠, 주소. 내가 만든 웹이 주소가 따따따 점 박경호니까 pkh.com이다. 그러면은 실제 이 웹은요, 저장 공간은 요 글자 수 있죠, 여기 따따따.pkh.com 요 글자 수만 제가 저장 공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웹, 내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야지만 돌아가는 걸 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